네,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 관리사 한 권으로 끝내기. 자,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은 고객 관리 파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고객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첨단에 서 있는, 외부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객이 어떤 고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관련된 법안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암기량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보다는 암기량이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거 내가 이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첫 시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이란부터 시작해서 고객 분류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관련된 법안들이나 이거 위주로 보게 될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고객의 응대에 대한 것들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 고객 분석과 데이터 관리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첨단에서 이제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체킹하고 하는 것도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외에 이제 마케팅 관리가 있습니다만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실제로 이제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이쪽이기 때문에 문제 분량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고객 분류라고 나와 있죠. 이 고객 분류라고 했었을 때, 자, 시험을 위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류죠. 분류니까 분류하는 기준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분류 기준을 갖고 어떤 상황에 대한 사례를 주고, 뭐 이러한 고객들이 있어 어떤 분류의 항목에 해당하니, 유목에 해당하니, 이런 게 출제가 될 거고요. 또는 이제 분류 항목을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례를 찾아라,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분류 기준 및 설정, 그다음에 고객 세분화입니다. 이 고객 세분화, 분류 기준 설정, 우리가 텔레마케팅 관리사 입장에서 고객 관리 측면이고요. 고객 세분화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죠.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마케팅을 대할 수는 없는 거죠. 아이에 대할 때랑 또는 어르신 대할 때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세분화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응대, 거기에 맞는 마케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얻고 나서 이것을 분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고객 분류 왜 한다고요? 다시 한번. 전체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율성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가성비. 즉 비용 대비 효용이 큰 것, 이 효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많은 고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이것을 분류하고, 또 너무 많은 분류를 하게 되면 거기만 응대료율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또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 적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특성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여기 보면 핵심이 차별화죠. 효율적, 그 다음에 차별화. 차별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객님 안 들릴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차별의 개념은 A라는 고객과 B라는 고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구매할 때 뭐 많은 얘기, 많은 설명을 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잘 나갑니다. 요거 하나를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물건은 어떤 제품을 썼고 원료는 뭐가 들어갔으며, 보통 이런 고객들을 많이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차별화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B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응대하는 게 반대가 돼버리게 되면 여기서 차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건 일종의 적극적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사의 그룹별 마케팅 성과 파악. 예, 이 성과 파악은 나중에 무슨 우리가 연봉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판단하는 요령이 되겠죠. 또 현황 분석과 이동 상황 분석, 기업의 장단점 파악의 경영활동 보완. 그래서 기업의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청사진을 만들 때 여기서 만들어진 고객 분류가 쓰이기도 한다. 핵심은 요거 두 개. 효율적과 차별화된 마케팅. 이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기반 고객 세분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있는 고객 세분화는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보이네요. 첫 번째, 전략적 세분화와 두 번째, 전술적 세분화. 이 전략이라는 것과 전술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면 좋습니다. 전략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요 전사적인,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굉장히 쉽게 가죠, 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큰 계획이라고 썼으니까 전술이 뭔지 바로 보이시겠네요. 이건 뭐 세분화된 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다라는 의미, 상대적인 작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큰 계획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적 계획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게 뭐가 있을까?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이란 거는 자, 진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공부하기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느낀 걸 뭐가 있냐 했더니 내가 마케팅 관리 쪽이 좀 더 약한 것 같아. 그럼 전술을 세웁니다. 마케팅 관리 쪽에 시간을 좀 더 배분하자. 이게 전술이죠. 즉, 큰 계획을 잘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 변수와 기업의 전략적 인구 통계적 변수 같은 약간은 거시적 큰 걸 얘기하고요. 자, 개개화된 세분화 고객.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고객에 대한 얘기다라고 본다면 여기선 세분화된 고객, 이제 개개인들을 공략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걸 해서 세밀한 고객군을 분류하는 게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서 얻어갈 거는 가치 기간이 전략과 전술로 나뉜다. 이 개념보다는 이 두 개를 나눌 때 전략과 전술이 어떤 의미인지 이외에도 많이 쓰일 테니까 좀 기억하고 갑시다. 자, 고객 세분화의 유형 분류입니다. 실제로 이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자사 제품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미래의 자사 고객이 될 가능성이 가진 고객들.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 우리 고객이 아닌 분들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잠재 고객은 아직까지 우리와 접점이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이회는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될 고객들, 우리가 공략해야 될 고객들이죠. 나중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개념 배우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 고객들은 잠재적 가치, 미래의 구매 고객이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무슨 전략? 여기 나오죠. 무슨 전략? 유인 전략.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적 유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할 때요.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 10개 해주면 뭐 티니핑 보여줄게. 예, 우리 집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방법인데 이 경제 유인이에요. 이 아이에게 가장 효용 가치가 쓴 게 티니핑 보는 건데 이걸 보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외우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유인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고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 마케팅 전략 보게 되면 처음 고객, 신규 고객에게 드리는 서비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런 유인 전략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잠재고 있던 제품사의 기대 수준 설정. 자, 이 기대 수준 설정이라는 게 여러분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미리 정해놓진 않아요. 근데 다른 데서 이번에 핸드폰 바꾸면 80만 원 정도 지원 받았는데 더 준 데 없나? 이게 기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이제 품질이나 가격이 기대는 높은 구매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다. 또는 적정 수준에서 같은 기대 수준일지라도 이 회사가 더 좋으면 하겠죠. 그러니까 회사적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 수준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그럼 뭐 하는 게 좋아? 고객 분류를 잘해서 그 고객의 기대 수준이 뭔지 우리가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망 고객이라고 있습니다. 가망 고객. 어느 정도 서비스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잖아요. 구매 행동 연결되지 않았고. 자, 그럼 가망 고객의 성격이 이렇죠. 잠재이긴 한데 잠재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에 대한 정보량이 꽤 있는 사람들. 어디서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된 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접촉자 실적 고객을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잠재 고객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큰 고객. 지금 우리 걸 구매하는데 가장 상황이 큰 사람. 자, 이제 뭐 학원에 갔는데 어떤 학원, 태권도 학원 갔거든요. 우리 태권도 학원 중에 이제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데 A 태권도, B 태권도가 있었는데 C 태권도는 이미 이제 다른 어린이집 이제 학부모한테 들어갔고 여기 그렇게 잘해준대. 이 말을 들었던 곳이에요. 하지만 A, B 입장에서는 잠재고객 될 텐데 C에 대해서는 좋다는 소문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쪽의 입장에서는 가망 고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차이점 알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C 태권도로 가기로 했어요. 그럼 C 태권도에 이제 고객이 된 겁니다. 그럼 C 태권도에 무슨 고객? 신규 고객. 첫 구매죠. 체크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신규 첫 구매. 1차 구매 후 다시 구매하지 않는 경우나 고객 유질이 매우 낮다. 여기 보시면 고객 유질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 번 구매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마케팅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재구매율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야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마케팅을 하고 막 퍼주고 해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여러분 편의점 가봅시다. 편의점 가면 뭐가 붙어 있냐면 1 플러스 1, 2 플러스 1, 50% DC, 900원 DC 막 이런 거 있어요. 예, 그게 신규 고객을 꼬시기 위한 것도 있겠죠. 사실 기존 고객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건 별로 아니에요. 그리고 편의점의 가격은 좀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가격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건데 고객 유지율이 매우 낮다. 다시 사는 이 재구매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구입한 선의 가치 자신이 정한 수준. 자, 이거 무슨 수준이었어요? 기대 수준이었죠? 아까 봤던 거. 기대 수준을 구매했지만 생각보다 만족이 없거나 또는 다른 마케팅에 넘어가거나 또는 상품에 대한 편견하거나 이런 거죠. 결국 이분들이 구매를 했을 때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역치를 주게 되면 당연히 여기 맛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 인생 치킨이었어요 하면 계속 시키겠죠. 요새 호식이 간장에 꽂혔습니다.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신기하게 되시려고 예를 들어 호식이 간장이 맛있었는데 새로 생긴 무슨 뭐 스윗 갈릭인가 이거 너무 달더라고요. 그건 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기대 수준에 대해서 이제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존 고객 반복적으로 상품 구매는 안정하다게 되는 안정 고객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 걸 구매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우리 멤버십 있으면 가입해 주시고 하신 분들 구매 금액이 점차 높인다. 근데 반복 구매되다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차별화된 제안과 더불어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거 의외로 후에 많이 나옵니다. CRM이라고 해요. 네. 이 고객들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 텔레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 고객 유입도 중요하긴 한데 이 기존 고객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고객이에요. 느낌 오죠? 핵심 고객. 단골들. 단골. 이제 뭐 골수 고객, 골수 팬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존 고객에서 지정을 먼저 해서 반복적으로 구매 핵심 고객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기존 고객과 핵심 고객의 차이는 그저 다른 거 안 보고 여기에서만 사는 사람들이겠죠. 강한 유대관계 있고 문제 발생하지만 그대로 하고요. 심지어 이들은 개선책을 제시하거나 또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거 아니라고 방어도 해주세요. 우리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높은 매출을 유지한 주요 고객인데 우리 이거 VIP라고 부르잖아요. 수익성 높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실제로 이제 뭐 다양한 상품군들이 존재할 텐데 이제 코어층이라고 해가지고 이 쏠려 있는 이런 VIP 장사에 목숨을 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 조금 이제 금액에 대한 제한을 별로 두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뭐 에스테틱이나 피트니스 같은 데 한번 등록하고 길게 한 사람들 사례도 있겠고요. 게임 있잖아요. 온라인 게임 같은 거 구매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 그 게임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8% 돈을 안 낸대요. 찍먹 해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핵심 고객층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하지만 뭐 방어도 쳐준다. 실드도 쳐준다. 기억하시고요. 이탈 고객입니다. 슬퍼요. 이제 우리 거 이제 다시 구매하시고 다른 거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핵심 고객에서 빠져나오면 진짜 크고요. 이제 기존 고객에서 빠져나가도 뭐 상처가 있습니다. 신규 고객들이 이탈 고객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 관계를 쌓아놓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되게 슬프죠. 더 이상 해당 금액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요? 당연히 이러한 이탈 고객이 늘어가는 데는 뭔가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고객 응대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경쟁사의 제품 자체가 우리보다 너무 좋게 나왔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심층 분석을 통해 뭘 해야 돼? 원인 파악을 하고 이탈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자, 이거는 외운다라기보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안 되시지? 저분 잘 되셨는데 무슨 원인이 있지? 아,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너무 맵게 만들지 말아야지 뭐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기업에 보면요. 삼성 직원들은 삼성 제품들을 30% 싸게 산대요. 물론 이게 한도가 있어요. 200만 원 한도?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제히 내부 고객은 내부, 기업의 제약 구매사, 회사 주주나 종업원의 가족들입니다. 혜택 줘야죠.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 매장 이런 것도 있거든요. 공무원들 싸게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 전달한 전달자 역할을 하지만 소비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마케팅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이마트나 막 롯데마트나 이런 데 보면 끝날 때 이제 퇴근하실 때 물건 사가시잖아요. 소비자 입장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객에 응대한 태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결국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내부 고객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고객이 만족 못하면 우리 회사 직원이 맛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가장 먼저 만족시켜야 될 고객이다. 매출적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자, 외부 고객은 사실은 이제 들어온 외부 고객이니까 이 내부 고객의 의미가 여기서는 좀 기억하고 갈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기본적 분류해봤고 이번 고객 데이터 수집입니다. 우리가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은 이제 고객에 대한 분류가 있고 이 고객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뭐 요새 잘 묻지는 않습니다만 표기를 안 해도 되니까요. 근데 성함 정도를 알아야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보낼 때나 뭐 주소 같은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뭐 온라인 마케팅으로 이제 물건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인데 과거엔 진짜 다 물었어요. 체크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신상이다 그래서 이걸 다 묻지는 않고 고객이 원할 경우는 여기에서 대답하는 정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형태에 따른 고객 정보 분류인데 뭘 아시면 좋냐면 지금 이러한 것들이 뭐에 해당한다? 인구 통계적 정보에 해당한다. 외우실 거 없고요. 한번 잘 생각해요. 성별, 직업, 재고, 수입, 교육 수준, 가격 수준. 다는 아니고 이쪽 일부만 해도 인구 통계적 정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때 어떤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이나 또는 거기와 관련된 나는 누구지? 뭐 일종의 후에마예요. 나를 설명할 때 보통 쓰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인구 통계적 정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칭하기 위해서 이걸 보면 누군지 특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구, 고객 행위에 따른 정보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서 이게 더 주요성이 있어요. 가보죠. 구매 습관 한 번에 많이 쟁여놓는지 아니면 필요한 거 이제 딱딱 사갖고 이렇게 됐는지 또 웹사이트 방문 횟수 같은 거 자주 들어와서 막 하게 되고 뭐 포인트 준다 이러면 자주 들어오죠. 상호작용 데이터 그래서 기업과 이제 접점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되는지 또 고객이 사용한 전자기기 사용 언어 제품 손해 고객 점유율 점유율도 보이죠. 이제 고객 점유율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체크한 것들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의 태도에 따른 정보. 자, 행위하고 태도가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실제 행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의도를 가진 행동이고요. 태도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종의 가치관, 나의 생각, 뭐 기대 수준은 이쪽에 들어가겠죠. 태도 같은 거.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이제 마인드에 대한 생각들, 만족 수준, 기대 수준 나왔네요. 경쟁사에 대한 비교 선호도, 다른 거에 어떻게 보는지, 또 상품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 불만사항,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선호도, 사회적 개인 취향, 가치관과 취향 나왔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 고객이 갖고 있는 취향이나 이런 것들, 가격을 싸게 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싸게 하는 것보다 서비스 더 달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형태에 따른 고객 정보 분류입니다. 외워갑시다. 첫 번째, 거기에 따른 인구 통계적. 또 이제 고객에 대한 것 중에 뭐 행위에 대한 것, 또 그 다음에 태도에 대한 것. 요 세 가지고 이 세 개를 먼저 외운 다음에 이거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에 따른 고객 정보 분류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 세대별이 있네요. 개인이란 것은 그야말로 이 개인과 관련된 개별 고객에 대한 거, 그 사람 이름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와 있고요. 상황에 따라 이 개인 전체가 가족으로, 패밀리로 묶인다라든지 또는 세대라는 단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 정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한 것이죠. 10대, 20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학생,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세대별 정보인데 시험 문제 출제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세세한 것이고 이것을 좀 묶어서 분류할 때 쓰는 게 세대별 정보,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우리가 정보를 수집했어요. 데이터를 받았으면 그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새 메일 많이 왔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고객님의 정보를 파기할 예정이다. 만약에 뭐 파기하기를 원하시면 보내라 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면 놔둬라 라고 이제 새롭게 묻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귀찮아했었는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아, 나 맞아, 여기 가입했었지, 이메일 보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내는데, 가입된 메일로 정보 보호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만큼 보호 기간이 끝났으므로 이거 파기할 거예요. 그럼 이 파기가 되면 여러분 거기 들어갈 때 뭐 해야 돼? 다시 또 가입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그거 귀찮아서. 또는 나는 여기 다시 안 갈 것 같아. 그럼 파기 안 날 것 같아. 내비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개인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논의됐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상이다 이런 건데 최근에는 뭐로 활용되냐면 이 개인정보 유출, 범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걸 이용해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커지면서 법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권리가 계속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관리권, 자기정보결정권 비슷한 용어죠. 다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회사에다 보낸 고객 정보는 그건 누구의 정보? 나의 정보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기하고 열람하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들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개인정보 부실하게 하면 이민선 수익 감소, 이것뿐만 아니라 벌금도 물고요. 최근에는 여기 안 난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골프전 사건이 있었죠. 골프 그 스크린 골프한데 관리 못하다 보니까 고객 이탈 15% 엄청나게 떨어진 사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거기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뭐 옥션 사태도 있었고 막 기타 등등. 실제로 이제 그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서 또 뭐 제대로 이걸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데 사실은 불편함을 느끼면 그게 어떤 범죄에 사용되는지 모르잖아요. 거래가 됩니다. 돈이에요, 돈. 여러분의 정보 하나하나가 그쪽에 가가지고 이게 한 명당 얼마, 뭐, X는 얼마든 이게 막 10만 원, 100만 원 되면 되게 커지잖아요. 네. 자, 그래서 고객의 정보 보호 규제입니다. 정보 보호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떤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어야 되고 이걸 탄탄하게 해놓지 않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뭐가 보입니까? 동의 여부. 이거 뭐 마케팅 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모든 것을 있는 겁니다. 동의. 내 정보 써도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정보를 쓰는 거에서 또 한정적이죠. 너네 회사만 써라. 아니면 제3자에 넘겨도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의 수집 이용에 대해서 이 수집하 이용할 수 있다. 뭐를 받은 경우는? 동의에 대한 경우는. 그래서 수집 이용에 대해서 하는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볼게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라. 그러니 쓸데없는 것까지 취향이 뭐예요? 이상이 어떻게 돼서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가입해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별로 안 묻네. 제대로 된대요. 그런 데가. 어디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절대 안 묻고요. 예를 들어 국가기관 같은 경우 주민번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 제한이 있거나 여러분의 권리를 표명해야 될 경우 뭐 등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절대 묻지 않죠. 개인정보 점거, 개인정보 처리 주체의 동의를 얻는 거, 법률이 정할 때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줄 때 A라는 회사가 있을 때 이 회사가 다른 데 정보를 줄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한테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롯데에서 이제 롯데쇼핑 가입했다가 롯데에서 다른 데 하고 이제 롯데 멤버스 통합됐으니까 쓸래요? 이게 제3자 동의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롯데에도 계열사들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데 한 거. 뭐 제가 이제 가입한 거거든요.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목적의 제공자 하면 안 되죠. 제3자한테 내가 동일한 것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공되면 큰일 난다. 이거 범죄고요. 제공받은 자의 이용의 제공 제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 목적의 용도. 여기 보시면 이 제공을 할 때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뭐 어디서 범죄가 발생했어. 살인사건이 발생했어. 근데 CCTV에 내 얼굴이 찍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날 조사하겠다고 했었는데 나이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 내 정보를 달라. CCTV 자료를 달라. 경찰에서 요청을 했어. 이거 영장 떨어져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못 가져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주체 이해로부터 수입된 출처 등 통지. 실제로 이제 수집한 개인정보의 주체 요구에서는 즉시 정보주체에게 법률 정보 상황을 알려야 된다. 자, 근데 여기 하나가 뭐가 보이냐면 이거예요.
정보 주체 요구가 있으면 이기 때문에 이 수집 출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가져갔다라면 해줘야 될 텐데 요구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파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유기간. 이거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무제한은 없어요. 무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한다 파기되기 때문에 다시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됐었다. 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이건 절대 안 없어요. 그 사람들. 불필요하게 되면 뭐 해야 돼? 없애야 되잖아. 그쪽에서도 이 사람 다시 안 쓸 텐데.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보유기간 경과로서 이제 정보가 없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개인정보 보호계획 권익보장이 몇 년마다? 3년마다 협의하에 수립한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수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최근에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3년보다 더 잦게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법률 이름이죠. 기억합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이렉트로 이걸 낼 수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죠. 근데 실제로 나오게 되면 각 법률들에 대해서 이제 이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하는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사실 외우는 게 안전하겠죠. 근데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이제 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자, 가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권리. 다 외우지 않도록 해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을 받은 권리.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 자, 상상해 봅시다. 개인정보 보호상에 있어서 지금 너네가 갖고 있는 내 정보 다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처리 정지 및 삭제 및 파기를 요구. 너네 이거 갖고 있네? 이거 없애.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구제권, 피해 구제권. 만약에 네가 이걸 가져갔다 해서 이런 사고가 났으면 해야 된다. 또 열람 및 전송 요구. 내가 지금 정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 상황 파악해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선택 결정. 동의. 확인이죠.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이거 지금 묻는 거 기록도 남겨놓고요.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결정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그래서 메일 받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말은 좀 세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 주체 권리. 근데 여러분의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처리 요청하고 파기 요청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에 따라 피해받았을 구제받을 권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체크한 거 위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나왔습니다. General Data Protecting Regulation. 그래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여기서 지금 2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렇게 놨다. 설명 요청할 수 있다. 위에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형식으로 사용되는지 설명 요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업체에 여러분의 정보를 요청했는데 만약에 상황에 따라 수정 삭제 요구 가능하고요. 또 다른 업체로 옮기는 것, 또 원치 않은 처리되는 과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처음에 있는 정보보호관리에서 다 있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본인의 관련 사항, 처리 관련 사항을 제공받을 권리, 요구할 권리, 내 거 이제 보여줘. 열람, 정정, 삭제, 파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권리인데 위아래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안 나오면 쫄지 마시고 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 제한 요청 권리, 데이터 이동, 처리 거부 요청 권리, 프로파일링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이거 보이죠? 이 자동 프로파일링의 활용에 대한 결정 권리인데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막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쿠팡에서 이제 뭐 한글 공부책을 검색을 했었는데 다른 사이트다가 계속 그 광고가 뜨는 거야. 한글 공부책.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 거부해야 되는데 얘들이 알아서 이제 이 검색 내용을 갖고 활용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두렵다라는 생각도 들게 돼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죄. 당연히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소스코드 파일, 개인정보 파일 점검해야 된다. 왜? 나 거기다가 로그인도 안 했는데 그쪽에 방문하고 알고 쿠팡에서 나한테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또 관리자 페이지 외부에 접근할 수 없게. 해킹이죠, 이거는요. 해킹이고.
원인 분석 외부 유출의 웹서버 로그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거에서 이 로그를 볼 수 있다. 로그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웹페이지에 누가 들어갔고 나간지에 대한 그 입출입 기록, 좀 방문하고 출입한 기록, 나간 기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는 관리적 측면입니다. 당연히 매뉴얼 수립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거 있고 보통 다 있는데 잘 안 읽어요 우리가. 매뉴얼 있습니다. 노출 예방 개혁. 그래서 이거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날짜 이거 확인되고요. 암호화 및 업로드 시 새 파일 작성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새 파일이라는 거 암호가 항상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저희 시대 것이도 이제 이런 자료들이나 이거 올쓸 때 절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암호화돼 있고 이것도 바뀌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해가지고 30명 이내 위원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구분한다. 여러분들 막 당연직위원, 위촉위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장이 한 명이다. 요게 좀 중요하고요. 몇 명이내다? 30명이내.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자, 임기는 몇 년? 2년이다. 2년마다 뽑네. 1차의 연임, 그러니까 몇 년 가능? 4년 가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분쟁자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과반수의 찬성이 2분의 1 이상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나왔어. 자, 이번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런 거 문제 내기 좋지. 공무원 중에 라고 나오면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대한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인데 항상 이렇게 10년 나오면 쫄잖아요. 실제 10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예. 처리 업무 방해자 공공기관 처리한 개인정보 변경하는 말살 공공의 업무 수행 중단은 마비. 쉽게 얘기해서 법무부에 들어가서 그 서류를 조작한 거야. 예,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해킹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쓰는 다른 사람처럼 개인정보 취득하는 부정어처 재산 증거 교사 일선. 이거죠. 도둑질이죠. 해킹이죠. 해킹. 사실 해킹이라는 게 물건을 가져와서 훔쳐 이 정보 같은 거 가져왔고 다른 데다 이제 활용하는 것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이게 절대 막 엄격하게 막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장 넘어와서 보죠. 자, 그럼 2장입니다. 고객지원과 고객관리 실행 나와 있는데 2장으로 분류가 됐지만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뭐냐면 고객 요구사항. 자, 우리가 고객에 분류를 했어요. 고객 관리했어요. 정보 보호에 대했어요. 정보를 열람하기 원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거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바로 이런 요구사항들을 파악하는 게 우리 텔레마케터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우선 다양화, 다운화라는 단어도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고객들도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예전보다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루트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또 고령화 진행, 가격체제 부분은 고객의 니즈 또한 점점 다양화. 욕구도 커지고 니즈도 커지고 같은 얘기네요. 또 서비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이 또한 발전합니다. 많이 느끼죠. 여러분 검색에서 나타나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 심지어 AI로 실제로 만들어주는 까지 나왔죠. 그래서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을 보유하는 고객, 기업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기업보다 많이 한다라기보다 이런 거지. 이제 일반 직원들보다 더 오랫동안 거기 오래 사용함으로써 아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들. 자, 제품의 품질만으로 자석 만족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해석할 때 이거 보셔야 돼. 더 이상 제품 품질 안 본다가 아니라 품질을 가장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근데 품질뿐만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적시성 이런 것도 지금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 이런 것도 본다라는 거고요. 여러 번째 제품 서비스 즉각적인 비교 능력. 그래서 단어 사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에 대해서 다른 것들 동시에 비교하고 네이버도 보게 되면 최저가 검색이라든지 그렇지? 여러 것들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구 수준 높아지고 기대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렇죠? 또 필요 요구 끊임없이 고객 만족 다양하게 복잡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마케팅 역시도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되지. 그죠? 따라서 기업은 고객 변화 감지하고 경영진을 발행이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쪽 사례에 있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나눠봅니다. 이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있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에게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준다. 이제 정보원으로서 고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신규 고객보다는 신규 고객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 고객이나 VIP 같은 경우 바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해줍니다.
고객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들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이디어도 주기도 하고, 다른 신제품 개발에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열티. 이제 고객 충성도예요. 이 고객들이 다른 제품 안 쓰고 우리 제품만 쓰게 만드는 거예요. 충성도 제고의 수단으로서 활용한다 라고 하는데, 테오도르 레빗 얘기 나오네요.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느끼지 못하는 고객이 제고의 9%였어요. 나 불만 고객을 진지하게 응대할 경우, 자, 조건 나옵니다. 불만 고객인데 진지하게 응대를 했어. 굉장히 성실하게 응대하니까 어떻게 돼? 54%가 해당 금액. 몇 배예요? 6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무조건 이탈 고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우리 고객이 될 것이다 생각해야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 구전. 예를 들어 부정적 구전이랑 입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이게 나쁜 입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나쁜 입소문이랑 실제 입으로 전달되기보다 요새 뭐가 발달했어? 인터넷도 있지만 SNS 또는 뭐 이거 카페, 블로그 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달돼. 이제 유튜브로 직접 찍어갖고 막 하기도 하죠. 파업수가 너무 빨라진다.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 어떤 데가 유행을 했다가 한 방에 막 없어지게 되고, 식당도 어디 유명했다 한 번에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심각한 타격주긴 합니다. 가끔은 이걸 이용해서 블랙 컨슈머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거기에 민감하게 우리가 요구사항 관리나 고객보안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 발생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 회사 문제.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회사가 책임져야죠. 이거는 고객의 문제가 아닌 철저하게 우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수준이야 서비스, 제품 경우, 의용 불편 나와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전사적으로 이건 사과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응당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거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고객 응대 있어야 되고요. 자, 직업 문제입니다. 직업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수준이야 서비스가 연결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회사적 차원의 서비스가 잘못된 거고 불친절이죠. 물건 자체는 호텔은 좋은데 저 직원이 너무 불친절한 거야. 업무 지식 부족 몰라갖고 처리 미수, 응대 미수.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종업원의 직원의 역량 문제죠. 직원의 역량 문제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건 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해요. 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같은 거 필요하겠죠. 또는 의사소통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표현이 안 좋거나 여러분 의사소통이 반드시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표정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감정이 여기 나오네요. 의사소통 부족. 그렇지? 배려 부족. 이게 외국하고 한국하고 다를 때 한국의 어떤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표정, 인터네이션 없음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꾸면 좋겠죠. 예. 그렇다고 안 친절한 건 아니에요. 행동이나 뭐 해주는 서비스는 좋은데 그런 게 약하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건데요. 뭐의 문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응대가 너무 답이 뻔한데 이 응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객 응대에 대한 메시지도 배워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그 고객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그 고객의 마음속을 읽을 수 있는 상담가가 돼야 됩니다. 지나친 기대. 3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이런 거 이제 저는 커피를 시켰지만 배고프니 빵을 서비스로 주세요. 라든지.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객 요구입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한 번 더 여쭙기도 했었는데 아이스라고 하셨는데 얼음 적게 내가 언제 창고 달라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오해. 또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정보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건 포장이 안 되는 상품인데 그래요? 라고 하는 거. 그렇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고객의 부주의에 고객 요구. 자기가 이제 갔는데 이제 수령을 했는데 바로 그걸 쏟아가지고 또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객 문제를 위한 요구사항 발생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렇다고 해서 고객 잘못 돌리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한 응대 요령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고객 응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